네. 3초 후에 시작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서석교라고 합니다. 오늘 폐경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고요. 또 혼자서 이렇게 1인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과연 폐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여쭤보면 그냥 단순히 생리를 안 하는 거, 또는 이제 임신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면 당연히 한 번쯤은 그냥 겪고 넘어가는 일상적인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경을 꼭 그렇게만 정의할 수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여성분들의 모든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을 다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폐경은 이러한 보호막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폐경 이후의 삶은 이런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폐경 주변기가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땀이 나고 이제 뭐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혈관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폐경 주변기에 그런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제 비뇨 생식기 계통의 위축이 와서 뭐 이렇게 방광염도 자주 걸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뭐 이제 질의 건조감이 나타나면서 안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폐경이 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그다음에 인지기능 장애, 치매 이런 것들이 10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폐경의 관리는 우리가 이런 증상 조절, 폐경 주변기의 증상 조절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러한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10년 후에 올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를 예방하는 것이 이제 폐경의 하나의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 여성의 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고 평균 폐경 나이가 50세임을 고려하면 폐경 이후의 삶은 한 30년이 될 것 같고요. 거의 3분의 1 이상을 폐경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러한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질환, 그게 심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그런 리스크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폐경과 관련된 이 대사증후군을 좀 더 쉽고 유익하게 좀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비만 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그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을 열심히 치료하고 당뇨를 열심히 치료하고 고지혈증을 열심히 치료하면 되겠죠. 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이제 질환들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들을 모아놓은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5개가 있고 그 중에 3개 이상이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비만인데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만이 아니라 복부 비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허리둘레가 88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을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80c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비만학회에 의하면 한 85c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비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혈압인데 보통 고혈압이 140에 90을 의미한다면 이제 대사증후군에서는 130에 85 이상이면 이제 위험인자로 보고, 이제 공복 혈당도 126이 넘어가면 보통 이제
당뇨를 의심하게 되는데 한 100 정도 넘어가면 우리가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이제 위험인자로 보고 나머지는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50 미만,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위험인자로 보고 이렇게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되죠. 이 대사증후군은 결국은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폐경 전 여성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폐경 이후에는 거의 50% 이상의 유병률을 갖기 때문에 결국 폐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크게 이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구성을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도 다 생각할 수 있게 이제 비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 되면 고지혈증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고지혈증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타겟을 일단 기본적인 타겟은 우리가 비만을 예방하는 것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폐경이 되면 왜 비만이 될까요? 네. 보통은 폐경 이후에 1년에 한 0.5kg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원인은 결국 이제 나이살이라는 이제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남아 돌고 그러한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활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성이 줄어들면 또 에너지가 남아 돌고 그게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나이만 그런 이제 체중 증가랑 연관이 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폐경 이후에 진행되는 이유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지방에도 분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지방이 늘어나는데 대부분은 이제 힙이나 허벅지, 이제 유방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 이러한 지방은 심혈관 질환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랑 상관이 있는 것을 복부 지방 또는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은 이런 피하 지방을 유지하게 하면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폐경이 되면 이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줄어들고 이런 복부 지방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줄어들고 활동성이 줄어드는 남아도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는데 그 지방이 이런 피하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부 지방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 보통 40대가 되면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올챙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결국은 복부 지방으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복부 비만이 되고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이제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폐경 증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화끈거리고 땀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을 갖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몽롱한 정신에 이제 더욱더 단 거, 뭐 입맛에 맞는 걸 찾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칼로리 섭취가 높아지고 이런 것도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복부 지방이 쌓이면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요. 과연 나이에 따라서만 근육이 줄어드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근감소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굉장히 유행인데 근육에도 여성 호르몬이 분포를 하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복부 지방으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폐경 이후에 진행되는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조절 인자를 바로 이제 비만을 해결하는, 살이 안 찌게 되는 그런 이제 타겟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체중만 안 늘어나면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이제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데 체중 증가가 없다 하더라도 피하 지방이 줄어들고 이런 이제 복부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체중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근육량이랑 이제 지방량을 측정하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고지혈증,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폐경 이후에 늘어나는 이러한 체중을 막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제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결국은 운동과 먹는 거,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운동량을 늘리고 이제 드시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데 사실 폐경 이후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건강에 더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운동량을 충분히 가져가고 드시는 걸 건강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과연 얼마나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사들도 잘 모르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제 기초 지식이 없어서 연구를 많이 못해서 요즘은 이런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운동 전문가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 하면 한 150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등도 강도의 빨리 걷기가 좋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 중등도의 운동이란 거는 결국은 이제 땀이 어느 정도 날 정도의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먹는 건 어떻게 먹어야 되냐? 뭐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죠. 예, 건강하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주 쉬운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이제 녹색창이나 이런데 당 지수 뭐 이렇게 치면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과 낮은 음식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먹으면 칼로리도 낮추면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식습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당지수가 낮은 것들이 이제 과일도 달더라도 당지수가 낮은 게 있고 식품도 당지수가 낮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현미라든지 뭐 그런 곡물, 그 다음에 뭐 체리나 아니면 이제 뭐 자몽 같은 과일도 당지수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사과나 복숭아 같은 것도 한 중간 정도의 당지수를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자라든지 뭐 수박 같은 것은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제한하는 그런 시기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과 이런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자꾸 운동하러 가면 여성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기 운동 뭐 이렇게 하고 뭐 친구들이랑 뭐 나는 3시간 걸었다, 4시간 걸었다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최근에는 이제 그 근육량, 근감소증이 이제 많은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항 운동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럼 허벅지가 뻐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저항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량이 유지되고 그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태우고 이래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러한 체중을 통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이런 고지혈증, 이런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으로 안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을 1kg만 빼도
이제 혈압이 1 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늘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많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시면 뭐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뛰었는데 뉴미님 뭐 고지혈장을 먹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올려주시고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위험도랑 상관없이 이제 LDL 콜레스테롤, 이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190 이상이면 무조건 치료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190이 넘으면 무조건 치료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도라고 하면 뭐 나이, 그다음에 당, 혈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되는 거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꼭 190이 아니더라도 더욱더 낮출수록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예전 기준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가 하나 있으면 130 미만, 뭐 2개 있으면 100 미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70 미만 정도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리님, 이제 폐경 후 복부 비만이 너무 안 빠진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부 비만은 웬만큼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폐경 이후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복부 비만으로 가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고 운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식이를 가져가지 않으면 복부 비만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근육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저항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근육량을 늘리기가 남자도 쉽지 않고 여자는 더더욱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살이 찌고 정말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빠지면 이제 이런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페오니님이라고 뭐 더 계속 이제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페오니님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굶는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폐경 이후, 폐경 주변기에 이러한 이제 체중 감소는 골다공증의 리스크도 올리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랑 운동을 동반해야 되는데 굶는 게 정답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식단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꼭 근육량을 늘리는 거를 반드시 추천드리고, 운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등도의 운동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제 대사증후군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러한 대사증후군을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요즘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호르몬 치료 관련해서 이러한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고혈압, 고지혈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폐경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호르몬 치료가 이제 유행이 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폐경이 되고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부족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고, 따라서 여성 호르몬을 주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연구를 하다 보니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이제 뭐 안 좋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고요. 특히 이제 호르몬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궁이 없는 사람과
자궁이 있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궁이 없는 사람은 자궁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만 쓰게 되고,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궁에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 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게스틴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러한 프로게스틴이라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의 좋은 작용을 좀 방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5년 이상 쓰게 되면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을 썼을 때, 여성 호르몬만 썼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 몸속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폐경 증상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혈압도 좀 이제 제일 이제 확실한 증거는 이제 당뇨를 예방하는 거고요. 심혈관 질환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호르몬을 쓰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5년 이상 쓰게 되면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폐경 증상, 화끈거리고 땀나는 그런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심하면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의 그런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제 폐경을 지내시는 거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 그런 리스크보다는 얻는 이점이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이런 호르몬 치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실한 효과는 이런 이제 당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압에도 좋은 성분이 있는 그런 호르몬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지혈증도 많이 이제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특히 이제 호르몬제를 드시게 되면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이제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러한 면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린 것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이제 결국은 폐경의 폐경의 치료 목적은 폐경 주변기의 증상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폐경 이후 10년 후에 오는 이런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이제 뇌혈관 질환들이 예방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그런 원인들이 이런 비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식단과 운동으로 비만을 예방함으로써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나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는 이런 이제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흉흉님, 갱년기 증상으로 종아리도 붓고 저리고 하는지, 너무 심해서 하지정맥류 검사한이 아니라고 하고 운동으로 하니 다리가 더 붓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종아리도 붓고 저리고 하는 그런 증상도 이제 갱년기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긴 한데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떤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폐경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끈거리고 땀나고 이런 증상들은 거의 100% 좋아지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증상 외에도 뭐 관절통, 뭐 골반통, 뭐 이런 이제 감각 이상, 이런 여러 증상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호르몬을 쓴다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가 없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혈액순환제 같은 거, 뭐 흔히 쓰는 이제 은행잎 추출제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써보고 하는데, 그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니까
예, 뭐 이런 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그런 제재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일 파크님께서도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폐경이 된 지 7여 년 됐는데 불면증, 관절염 등 갱년기 증으로 최근 여성 호르몬 요법을 시작했는데 먹다 안 먹다 합니다. 심지어는 열흘씩 안 먹다가 먹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호르몬을 복용해도 괜찮은지, 여성 호르몬이 퇴행성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모든 장기에 존재를 합니다. 이제 뼈와 관절, 연골에도 존재를 하고요.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관절통이 나타나고 이런 이후에 이제 관절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관절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지면 다행이고 이제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을 쓰시려면 가끔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요. 열흘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출혈이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거는 이제 안 드시니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호르몬 복용이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부작용, 이게 질출혈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실 거면 매일 드시는 게 좋고, 이게 호르몬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 조절, 당 조절 아니면 고지혈증에 대한 그런 장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용하는 거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고, 호르몬은 폐경 직후에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 호르몬을 써야 퇴행성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경우에는 이미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증상은 혹시 조절이 될 수 있지만 관절염의 이런 호전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형숙님께서 또 이제 어떤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치밀 유방과 자궁 근종으로 1년마다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호르몬제 복용을 해도 되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제 유방의 그런 이제 진단을 이제 맘모그램이라고 그래서 사진으로 합니다. 이제 외국 분들은 대부분 유방이 이제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진만 찍어도 이제 유방암의 그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대부분 치밀 유방입니다. 치밀 유방이란 게 뭐냐면, 예전에 아기 낳으셨을 때 그 유즙을 분비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암이나 종양이 있더라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드시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은 초음파를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치밀 유방이 있다고 그래서 호르몬제를 복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드셔도 되고, 자궁 근종도 논란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호르몬 용량에서는 자궁 근종을 아주 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과 자궁 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호르몬제를 복용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자궁 근종이 너무 커서 추적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궁 근종이 너무 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의사로서 괜찮다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 그런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라님께서도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안젤릭 4개월 복용 중인데 약간의 부정출혈이 있고 병원에서는 지켜보자고 하는데 부작용 언제까지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뭐 고지혈증보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이제 질문이 더 많으시네요. 이제 안젤릭은 조금 일반적인 호르몬이랑 조금 다른 성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에는 여성 호르몬과 자궁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게스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안젤릭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틴 제제는 약간 이뇨제 성분에서 약간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안젤릭의 큰 장점은
붓지가 않고 붓기가 많이 빠지고 혈압도 약간 떨어지고 살이 좀 안 찌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게스틴보다는 조금 부정출혈이 많습니다. 보통 호르몬을 쓰게 되면 첫째 달에는 한 10명 중 한 4명 정도, 뭐 많게는 뭐 6명도 보기도 하는데 한 40%에서 60%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고, 한 1년 정도 쓰게 되면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가 한 1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출혈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많이 잦아들어서 1년 정도 쓰면 10% 미만이 돼서 이제 뭐 안 질리게 만족하신다면 계속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부정출혈이 너무 잦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호르몬제를 좀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지연님께서 살이 찌는 체질의 여성은 폐경 후에도 작은 근종이 새롭게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폐경 후에는 커지면 안 됩니다. 예. 보통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변환이 돼서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여성 호르몬이 자궁 근종을 크게 할 정도로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 후에 자궁 근종이 커질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궁 근종이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한 1000명 중 1명, 0.1%에서는 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젊었을 때 너무 빨리 커지거나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전혀 안 나오는데도 커질 때는 우리가 자궁 근종이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폐경 후에도 자궁 근종이 새롭게 생기거나 커지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네. 폐경 후 호르몬제를 먹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양제로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폐경 후에 꼭 드셔야 할 영양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폐경 이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D를 드셔야 되고요. 하루에 800유니트 이상 드셔야지만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텔레비에서 텔레비 옛날 사람이죠. 텔레비전에서 15분 동안 햇볕을 쐬면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위 37.5도에 있고 봄, 가을, 겨울에는 좀 어려운 얘기고, 여름에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처럼 뭐 탑이나 그런 거로 있고 온몸에 햇빛을 받아야지만 15분 만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또 화장도 많이 하고 운동을 할 때 이제 다 가리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는 뭐 꼭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내가 뭐 피곤하면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고, 눈이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영양제를 드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드시는 거고요. 어떤 이제 영양제를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궁을 제거한 경우도 이제 뭐 난소만, 여성의 모든 건강은 난소가 책임지기 때문에 자궁이 있건 없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건강에 전혀 상관없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현희님, 건강검진 결과 후 LDL 수치가 147이 나왔습니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 이상이면 무조건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147도 사실은 복용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다른 약은 안 드시는데 고지혈증 약을 꼭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드셔야 된다 이런 수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려봤지만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식기와 운동을 해보고 더 이제 낮출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거나 뭐 변화가 없으면 드셔도 나쁠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 사촌님께서 만 63세 여성인데 지금 나이에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의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드물게 이런 갱년기 증상, 폐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갱년기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까 호르몬제를 쓸 때 폐경 직후에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경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대부분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동맥경화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호르몬을 쓰게 되면 동맥경화가 확 진행이 돼서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오히려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63세인데 생기셨으면 만약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면 다른 약으로 좀 조절이 가능한데요. 뭐 특히 이제 폐경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있잖아요. 이소플라본 제제도 많이 나와 있고 아니면 페라민 Q 같은 거, 그게 승마라는 물질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그런 걸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울증 약이나 이런 거를 약하게 쓰면 폐경 증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조절을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런 약으로도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서 많이 힘드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호르몬과 연관된 종양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검사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는 동생이 고도비만 체중 110, 경희정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중 110kg고 당뇨 1년, 고혈압 주의 단계. 당뇨 오면 고혈압도 함께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는 동생 혈압 139입니다. 뭐 이건 당연합니다. 예,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당뇨가 없고 고혈압이 없어도 폐경 이후에는 이제 염증 반응이 진행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염증 반응이 결국은 이제 혈관에 이제 노화를 일으키고 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뇨 자체도 이제 염증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뇨가 오면 고혈압도 오고 특히 신장 기능이나 이런 것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고혈압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고요. 체중이 110kg면은 이거는 고도비만이고 이거는 체중을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이 고도비만이면 사실은 위를 절제하는 인디케이션도 되거든요. 위절제 수술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런 분들은 굶어서라도 체중을 빼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약을 써서라도 체중을 줄여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혼자서 빼면 절대 안 되고요.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YJL님께서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폐경 후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걸 보고 현재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아직 폐경기는 아닌 30대 후반입니다. 네. 30대 후반에 이러한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폐경 후의 증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몸이 건강할수록 폐경 증상은 덜 온다고는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게 폐경 증상이 덜 오기는 하지만 폐경이 되고 나서 삶의 질이 꼭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돼봐야 아는 건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런 폐경 증상이 덜 오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든지 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담배 흡연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폐경 증상을 많이 일으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주도 많이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그런 것도 조절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폐경후 고지혈증이 생겨서 이순희님 폐경후 고지혈증이 생겨서 스타틴을 먹다가 심한 두통으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예, 최근 병원에서 정기검진 전 스타틴을 복용했다가 총 콜레스테롤이 100 이상 떨어져서 수치가 좋으니 스타틴 복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안 먹자니 수치가 또 오를 것 같아 일주일에 한 알 정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떨어지셨으면 그냥 운동이나 식사를 통해서 이제 조절해 보시다가 검사를 해서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도 늦진 않고요. 최근에는 스타틴 제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제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알 정도 드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얼음 커피님께서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폐경이 된 지 9년이고 손가락에 퉁퉁 부어서 아파요. 잘 안 구부러지고요. 이런 건 해결이 안 되나요? 죽을 때까지 이럴까요? 이런 이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폐경이 되면 그 관절 그 연골이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관절통이 나타나고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게 폐경 이후에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호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류마티스에 대한 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는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하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도 꼭 언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심한 거는 조절을 해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뭐 근처 병원에서 안 되면 대학병원에 내원하셔서라도 다시 한번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잘 못 읽게 돼. 원리연님인가요? 원리연님인가요? 갱년기 증상으로 두통도 있나요? 만성 두통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성 두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근육이 이제 위축되고 근육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긴장성 두통이나 이런 거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만성 두통은 이제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이제 만성 두통에 대한 진단을 이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KTUGHES님을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제가. 예. 예, 안녕하세요. 프레미나 15년 정도 복용하는데 괜찮은지요? 고지혈증, 갑상선 저하증 약 먹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이제 프레미나는 안 나옵니다. 이제 프레미나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거는 약간 천연 성분입니다. 어떤 성분이냐면 우리가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에스트라다이올이라고 하는데 이건 에스트라다이올이 아니라 프레미나는 어떤 성분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말 있잖아요. 말.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 이제 여자 말이 임신을 하면 소변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여성 호르몬 성분으로 만든 게 프레미나라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천연 성분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라다이올,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에스트라다이올보다는 이제 유방암이 굉장히 안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이제 미국에서 이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할 때 이 프레미나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사용해도 유방암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년 이상 길게 한 연구는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5년 이상 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15년 넘어가니까 유방암이 좀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유방암의 리스크, 그러니까 유방암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르몬을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0세도 넘으셨고 15년 정도 드셨으면 이제 유방암의 리스크는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랑은 상관은 없고요. 예. 하지만 이제 끊었을 때 일상생활이 안 되면 조금 더 써볼 수 있고요. 끊어서 증상이 없으시면 이제 끊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형총님은 녹내장 환자도 호르몬제 복용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건데 이건 녹내장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호르몬은 사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도 혈관 같은데 이제 혈전 같은 거에 리스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녹내장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이게 녹내장이 크게 뭐 이렇게 못 쓰는 그런 이제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가 호르몬을 못 쓰는 질환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 특히 유방암, 자궁내막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뭐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뭐 이제 뇌졸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 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못 쓰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도 뭐 해도 되긴 하지만 이제 뭐 조금 이제 혈관 같은 데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녹내장이 해결이 돼야 되겠고, 만약에 쓰시려면 드시는 그런 호르몬보다는 바르는 호르몬이 혈관 같은 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어서 조아무개님,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서 LDL이 186이고 간 수치가 150 정도 나왔는데 간 수치가 높으면 먹던 약도 중단해야 될 텐데 스타틴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폐경이 되면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이제 많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란 게 꼭 복부 지방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방이 이제 간에도 있고 심장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면 간에도 지방이 쌓이고 심장 주변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요즘 나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이 간 수치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활동성 간염 아니고 간 수치가 약간 높은 상태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많이 동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 수치도 낮춰야 되고, 운동이나 뭐 이런 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간 수치도 낮춰야 되고, 당연히 콜레스테롤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186이면 190에 거의 가깝고, 이런 경우는 둘 다 치료를 해야 되고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많이 높은 게 아니면, 활동성 간염이 아니면 약 드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욱더 드셔야 되는 거니까요. 예, 요거는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 읽는다고 하니까 빅토리아 님이 한글로 친히 빅토리아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예, 빅토리아 정도는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빅토리아 정도는 읽을 수 있는데,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리비아를 먹고 있는데 회라민 Q 먹으면 더 도움이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라민 Q는 이제 승마라는 물질에서 추출한 거고요. 승마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없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우울증 약을 약하게 쓰면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폐경 증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건데요. 페라민 Q도 폐경 증상 조절 위에는 그다지 큰 건강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리비알이라는 거는 이제 마치 호르몬처럼 역할을 해서 이제 폐경 증상을 조절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리비알을 많이 쓰는 이유는 리비알이 진짜 호르몬에 비해서 유방암의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리비알로 폐경 증상이 충분하게 조절이 된다면 회라민 Q는 굳이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 폐경 증상이 좀 더 있는데 조금 더 조절해 볼까 하는 의미에선 좀 써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그다지 뭐 리비알로 충분히 조절이 되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조수남님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폐경된 지 6년 정도 61세 하루에도 두세 번씩 얼굴로 뜨거운 열이 오르며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데 호르몬 검사상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61세면 폐경된 지 꽤 오래되신 거고요. 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르겠는데 폐경이 되면 호르몬이 측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세 또는 폐경된 지 10년이 넘어가면 호르몬을 새로 시작을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폐경 직후부터 호르몬을 썼다면 더 쓰는 거는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바르는 호르몬 제제들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바르는 제제를 사용해서 호르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이 호르몬 제제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우울증 약을 약하게 써본다든지 아니면 천연제들을 써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치료 방법을 한번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제 예정된 시간 50분이 다 돼 있는데요. 뭐 오늘 제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꾸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 요즘 완경이라고 하죠. 이건 한번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 그냥 단순히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폐경 증상이 심한 거는 향후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 신호로 생각이 되고 그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조금씩은 이런 심혈관 질환 리스크,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산부인과 하면 뭐 꼭 애 받고 뭐 옛날에 좀 뭐 애 치우고 이런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여성의 건강을 좀 지키는 그런 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예전에 이제 남성 사이에서 이제 비뇨기과가 되게 이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요즘 과 추형이 나오면서 인식이 좋아진 것처럼 산부인과가 그런 애를 지우고 뭐 이런 과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과라는 인식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경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내가 보호막이 없어짐으로써 내가 나의 몸에 관심을 갖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근처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꼭 호르몬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환도 예방하고 건강도 지키는 그런 시기의 시작이고 이런 이제 폐경기를 건강하게 지냄으로써 삶의 질도 올리고 이렇게 많은 기간을 뭐 즐거운 그런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